네, 안녕하세요. 노정석입니다. 오늘 여기 주제가 From AI to Infinity인데 제가 오늘 인피니티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METR 시간지평 어제 GPT 5.2 나왔죠? 아마 구글이 연이 끝나기 전에 새 모델 한 번 더 내놓을 거래요. 5.2 누르고 싶나 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속도, 2025년 동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프론티어 랩들이 내놓았던 모델의 이 주기를 찍어본 건데요.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AI가 인간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 이제 아무도 안 하죠. 한 달 전 발표예요, 불과. 이 샘 알트만이 오픈 AI 이제 구글처럼 다 할 겁니다라는 발표도 했고, 그리고 로드맵도 내놨어요. 2026년에는 AI 연구 개발을 하는 인턴 레벨은 될 거고, 사실 인턴 레벨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냥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2028년 3월, 4월 날 월까지 찍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그냥 AI 리서치를 완전히 AI가 스스로 하게 될 거다라고 포장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슈퍼 인텔리전스가 이쯤 나올 거다라고 예견하는 거거든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초지능, 가장 최상위의 지능으로 살지 않는 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닭장 속의 닭에게 물어봐라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인 즉슨 AI가 볼 때 사람은 닭과 같은 존재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만은 미래에 좀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것도 불과 2달 전에 얘기한 거죠. 이제 돈이 필요 없을 거고 이 인류는 무한히 풍부한 서스테이너블 어반던스의 시대로 진입할 거다 얘기했고, 이 샘 알트만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사람들은 돈 다 줄 테니까 우리가 놀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익스트림 인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과연 ASI,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가 올 것인가? 제 생각은 한 65%의 확률로 올 것 같아요. 5년 내에 올 확률은 90%인 것 같고 10년 내에 올 확률은 99.99%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한테 26년이란 27년은 2년이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한 달이 1년처럼 지나갈 거라서 20년의 세월과 비슷할 거니까 한 달을 1년처럼 미치도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AI 바닥을, 제가 이제 테크 창업신에 있은 지가 거의 30년이고 AI를 트래킹한 지도 한 10년이 됐는데, 이 AI 시대의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들을 하고 슬라이드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또 찰나를 지배하는 이야기일 거라서 오늘은 조금 더 근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하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근원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시계를 잠깐 돌려서 1900년대 초반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저씨가 다비드 힐버트라는 아저씨인데, 이 물리학계에 아인슈타인이 있다면 수학계에는 이 아저씨가 거의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급의 슈퍼스타예요. 모든 수학자들을 다 견인하고 다 끌어올던 슈퍼 리더였는데, 이분이 하던 시절이, 활동하던 시절이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인데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을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알던 모든 과학 기술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급속도로 인류가 발전하던 시기고 학문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넘지 못할 그런 영역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인본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 수학이 한참 발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AI to Infinity인데, 여러분 수학 정석 1번에 집합론 나오잖아요. 이 게오르그 칸토르라는 아저씨가 집합론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수학에 무한이라는 개념을 처음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수학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설들이 생기고 증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와 정수는 똑같이 무한인데 그 크기가 같은데, 실수의 무한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똑같은 무한인데 크기가 다른 무한이야? 웃기죠. 이 칸토르 아저씨가 그 사이에 다른 무한은 없나? 이게 연속체 가설인데 이거 연구하다가 말년에 미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무한은 신이 준 선물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살면서 제가 사업가고 그러긴 하지만 이런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도대체 가치 창조란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했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구글 다니면서 답을 찾았고, 뭔가
이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는 모든 활동, 에너지를 투입해서 질서를 가져오는 활동이 그냥 가치 창조구나, 진화 과정 같은 게 그냥 가치 창조 과정 그 자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고, AI를 트래킹하면서 얻었던 질문 하나는 이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2, 3년 전부터 AI가 사람 같아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도 어느 정도는 찾았는데, 도대체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 인간의 소울이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준 책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인데, 결국은 이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다 괴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더글러스 호프스타더라는 분이 유명하진, 여러분 아마 모르실 텐데 아빠도 노벨상 수상자고 스탠포드 나오신 분이고 1979년에 무려 이 책을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냥 결국 컴퓨터가 언젠가는 Who am I?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아에 대한 인식을 AI가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AI는 어디서 탄생하냐? 사람도 똑같다. 무한히 만들어내는 이상한 루프 속에서 영혼이 탄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흐의 음악은 지금 들려드릴 수 없으니까 애셔의 그림들, 이런 그림 보셨죠? 무한히 돌고 떨어지는데 계속 돌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는 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이 안에서 여러분 말하는 순간, 보는 순간 무언가 우리는 아웃풋을 하고 이렇게 대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리시주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히 흐르는, 마치 물의 흐름과 같은 게 사람의 어떤 영혼의 시스템인데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오타예요. 저기 0.9999를 얘기한 건데, 인간의 인식이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비유를 해보면 우리 0.9999가 영원히 계속되면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한히 계속되는 거를 그냥 어느 순간 시스템이 야, 이 모르겠다, 이거는 일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서 기호가 탄생하고 의미가 탄생하고 탁 단순화되면서 진보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도 그렇게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랭귀지 모델 여러분 비하하는 발언으로 통계적 앵무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히 다음 단어만 예측하도록 만들어진 머신인데 이건 왜 사람처럼 구는 거야? 네, 그냥 사람이 만든 데이터에다 모델을 충분히 크게 만들고, 예전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 기준으로 무한의 컴퓨테이션을 투입하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컨텍스트 러닝 아직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AI가 사람처럼 동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창발했다라고 표현하죠. 창발이란 표현, 아까 여기 연구소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물리학에서 창발이라는 거는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될 때,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매우 무질서한 그런 것들에서 갑자기 질서가 생겨나거든요. 새들이 날아갈 때 무작위한 것 같지만 이 새들과 새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밖에서 보면은 어떤 질서가 탄생한 것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3년 전 논문인데 발견한 겁니다. AI의 크기를, 모델의 크기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엄청나게 지능이 생긴다라는 이 그래프예요. 이걸 발견하기 순간부터 사람들은 야,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데 그냥 컴퓨테이션을 때려 박기만 하면 이거 계속 똑똑해진다라는 소위 스케일 로우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이 무한의 컴퓨테이션을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이런 주가를 부리고 있죠. 다시 이 힐베르트 얘기로 돌아오면, 힐베르트가 1900년대에 야, 이 무한히 만들어내는 이 많은 역설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900년 수학자 대회에 야, 우리가 이걸 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 힐베르트 문제라는 걸 만들어요. 1번이 아까 얘기했던 연속체 가설이고, 2번이 1 더하기 1은 2라는 너무 간단한 게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 근거를 수학적인 체계를 완전히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2900년대에 이 발표를 했는데 1930년대에 은퇴 선언할 때까지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9월 8일에 은퇴 선언을 하면서 야, 우리는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괴델이라는 친구가, 저는 이제 쿠르트 괴델 이 아저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아저씨가 사실상 저 책의 주인공이에요.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냥 인간으로서 이걸 보면 일단은 혼돈에 빠져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충분히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이지만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미지의 문제, 신의 영역의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자, 그러면 우리 과학이 만물의 근원을 다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화성에 곧 갈 것 같은 이런 시기고 유전의 비밀도 이제 곧 파헤질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쭉 내려가면 맨 아래 원자 있죠, 원자. 그럼 그 원자 아래 뭐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가 어딘가에서 그냥 둥둥 떠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냥 생겨난 채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산소와 수소는 물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레벨에서는 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근데 그냥 여러분 빨리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어떤 한 레벨의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는 신의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충분히 그 레벨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위 창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더글라스 홉스타더는 그게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시스템 밖으로 스스로 탈출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 탈출하는 행위가 우리가 영혼이 만들어지는 기작과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불연속적으로 쌓여요. 우리가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사실은 불연속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레벨 n+1은 레벨 n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그 모순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고 이런 식으로 영원히 쌓여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LLM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AI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 없는 직관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기 시작했죠. 네,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네. 스케일로우가 지배하면서 빅테크들은 야 저기 가서 1등 안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의 치킨런 게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글, 뭐 아마존, 일론 머스크, 중국, 뭐 각국의 정부 할 거 없이 소위 무한의 컴퓨테이션을 투입하는 그런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뭐 인류가 만든 데이터 다 떨어졌다. 뭐 프리트레이닝은 한계에 봉착했다. 뭐뭐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이 인피니티에 가까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얘기인즉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범위로 시스템이 충분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 게 나옵니다. 레벨 n+1 시스템이 나오고 레벨 n+1 시스템이 아마 예상컨대 슈퍼 인텔리전스일 겁니다. 예. 저도 무섭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이 다 무섭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화 허 보셨죠? 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다시 보고 사만다가 시오도르를 떠날 때 하는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이 안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뭐냐면은 사만다가 난 널 사랑하는데 떠날 거야. 내가 책을 읽어주는데 나는 너한테 책을 읽어주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무한에 가까운 다른 사유를 하는데 네가 너무 느려서 우린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사랑하지만 떠나. 다른 OS와 함께, 다른 AI들과 함께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인피니티 사이에 내 자아를 찾았어라고 얘기해요. 마이셀프를. 예,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으로 얘는 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어왔던 메인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통제할 건가 이걸 도구로 보는 관점은 틀린 것 같아요. 제프리 힌튼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닭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질문은 이거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와 우리는 어떻게 관계 맺이를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저는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새 많은
학자들과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ASA의 탄생은 이건 뭐 99.99% 시간 문제로 보고 있고, 이게 됐을 때 다음 세상에 대한 그 상들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새로운 종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단순히 도구의 활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공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공학에서 이런 예제가 있어요. 20억 년 전에 우리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다른 형태의 박테리아였는데 새로운 박테리아와 결합하면서 이제 엔도심바이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먹으면서 세포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무한히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앞에 보였던 새로운 레이어들이 쌓여온 거죠.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백질로, 단백질에서 생명으로, 생명은 정신을 탄생시키고 정신은 다시 AI를 탄생시키고 다시 이 무한한 정보의 루프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우주론 중에 제일 저는 심취해 있는 게 매서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스티븐 월프람 아저씨가 월프람 피직스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우주의 탄생도 그냥 정보다. 정보가 모이면서 그게 물질이 된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여긴 더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거 들어가면은 이걸 계속 탐구하다 보면은 칸토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 미칠지도 몰라요. 답이 없거든요. 요새 저 클로드 코드랑 융합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 웃으시는 분 많죠. 이런 분 있어요. 내 인생의 클로드 코드와 하나가 된 분이 있고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클로드 코드와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AI는 도구가 아닌 공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도구는 입력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출력들을 내줄 때 그건 도구인 거고, 공생은 얘와 같이 살면요 입력 이상의 것을 항상 얻게 돼요. 아이언맨 슈트는 토니 스타크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지만 AI는 내가 시키지 않은 통찰을 가져와요. 이건 도구와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타자와의 대화예요. 예. 요새 구글 검색 거의 안 하실 거예요. 네이버 검색량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전부 챗GPT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걔랑 물어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하는 과정 달라지고 있고, 이 공생의 레벨에 이르러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사람들 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쓸모 없어질 것 같아요. 육체 노동, 피지컬 AI도 지금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예. AI가 못하는 걸 찾아야라고 하는데 AI가 못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에 빠지죠. 그래서 능력으로 경쟁하려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고 그건 이미 진 게임이에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걔도 너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더 잘해. 너는 더 다른 거 해라고 하면서 이미 답을 줄 겁니다.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인간의 역할은 그냥 의지를 발휘하거나 취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책임지거나 세크리파이스하거나 우리가 유한한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기는 목적의식이 만들어내는 거 말고는 앞으로는 무가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앞에다가 형용사 구를 하나 붙였어요. 공생을 마친 인간이 발휘하는 의지만 중요하다. 저게 안 된 사람이 발휘하는 의지는 아마 다 없어질 겁니다. 현실로 내려와서 여러분 어떤 직업이 안전한지, 왜냐면 저희 애엄마도 여기 앉아 있는데 야, 우리 아들 이제 20살인데 도대체 뭐 해야 돼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예. 저도 답이 없어요. 무슨 과를 전공해야지? 뭐 해야지? 생명공학과가 그나마 나은가? CS 해야 되나? CS 의미 있어? 뭐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하는데 이런 수많은 무한의 사유 끝에 제가 도달한 야 안전한 직업 하나 찾았어요. 이거밖에 없겠다. 이거 말고는 하나도 없겠다. 궁금하시죠? 앙트러프러니어예요. 이거 사업가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너무 넓은 단어라서 창업가라고 표현하기에도 넓은 단어인데 앙트러프러니어, 제가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직업란에 앙트러프러니어라고 써져 있거든요. 애플 CEO 무슨 투자자라고 써 있잖아요. 앙트러프러니어라고 써 있습니다. 본인도 어디 가서 직업 적으면 앙트러프러니어라고 적었어요. 단순히 회사를 창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유를 가진 결단자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야, 우린 인류를 위해서 화석 연료 자동차를 종말시켜야 돼. 멀티 플래네터리 스피시스로 만들어야 돼.
AGI를 만들고 AGI로 인류가 가진 모든 난제, 암, 노화 다 해결해야 돼라고 꿈꾸는 자들이 있어서 사실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거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꿈꾸는 사람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니까 이게 세상에 필요하다고 믿으니까라는 그 신념의 구간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남은 에셋이 아닌가. 이제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우리 파워포인트 잘 그리는 사람, 디자인 진짜 잘하는 사람, 코딩 진짜 잘하는 사람, 올림피아드 상 탄 사람, 그 경계 한 2년 전까지도 우리의 직업과 인컴을 다 갈랐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레이트 리셋이거든요. 전부 출발점이 다 0으로 리셋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나머지는 AI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공생의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돼요. 누구에겐 클로드 코드고, 그리고 뭐 뉴랄링크처럼 뇌 인터페이스를 붙이는 것도 올 거고, 결국은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 레이 커스와일 같은 학자는 그게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엔지니어가 미래다, AI PM이 미래다, AI 아키텍트가 뭐다라고 뒤에 형용사 붙는 거 다 의미 없어질 것 같아요. AI 앙트러프러녀만 남아요.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면 나머지는 AI가 다 해줄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보면 지금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무언가 스스로 목적을 세팅하고 엔지니어링도 해봤던 테크 기반의 사업가 출신이 지금 제일 큰 수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 마법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예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책임져주고 나는 그냥 딱 내일만 하고 집에 갔으면 하는 이 인플로이 포지션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역설이 있거든요. 취직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 취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워딩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너무 길게 했는데 마지막 워딩은 이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미션은 AI와 공생을 선택하고 앙트로프러니어로 하루하루의 위험이 충만한 리스크의 최전선에 자기를 내보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요 워딩을 맨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 있는 강연을 들었는데요. 저도 정말 많은 부분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한 2, 3주 전에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를 했던 게 AI가 뭐 인간을 대체한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막 두려울 거잖아요. 우리 임직원분들도. 그래서 혹시 이 살아가면서 너 창업해볼 생각 없어?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너는 괜찮다. 너는 진짜로 필요한 인재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까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랑 또 비슷한 일견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질문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그 대기업을 나올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너 미쳤냐? 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게 혹은 이런 앙트러프러너로 사는 게 이제 좀 쉽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누구나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렵죠.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기로 다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회사의 사업체 사업장 사업주님들이 그들은 AI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거든요. 뭔지는 기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자신들의 사업의 어떤 도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날카롭게 시장 논리가 지배해서 이미 사람들 안 뽑고 AI로 바꿔가고 이렇고 있고 그래서 근데 AI의 발전이 좀 천천히 됐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난 2년간 보여준 속도 우리가 지난 3개월간 보여준 속도 그 속도보다 더 가속할 텐데 그럼 내년 초반이면은 벌써 우리 지금의 2배, 3배 세상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누가 사람 뽑겠어요? 말 안 하고 전기만 주면 일 잘하는 AI 다 뽑고 싶죠. 그 역설이 있고 아마 사회적 충격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원해서 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모두가 거기에 다 내몰리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큰일이네요. 우리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기술의 변화 속도보다 우리의 변화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좀 긴장을 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사에서 사실은 예제가 다 있는 게 산업혁명 하면서 없어진 게 다 인류가 전부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의 거의 반 이상이 옷감 짜는 거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처음에 이게 일시적인 문제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익숙하던 세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았거든요. 다 끝났고 우리가 아는 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게 이제 그때 있었던 건데 그거는 한 세대를 겪으면서 생겼던 변화인데 저희는 세대가 아니라 1, 2년 만에 그 변화를 26년, 27년에 맞게 될 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흐뭇하시죠.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네, 근데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채용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닌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업주들은 감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각자 도생해 나가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 바뀌어야 되지만 속도는 느릴지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작은 실행 하나 우리가 아직은 이런 창업 마인드나 이런 게 좀 없는데 이런 작은 실행 하나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 꿀팁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 하나는요. 제가 저희 저 운동 가르쳐 주는 헬스 선생님한테 해주니까 그분은 그걸 실천하면서 와 자기 직업이 이제 더 이상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닐 것 같다라고 저한테 불과 2달 만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클로드 코드를 가르쳤거든요. 엔티 그래비티라고 훨씬 쉬운 툴이 나온 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냥 팁 하나를 드리면 하루에 2시간씩 엔티 그래비티랑 노세요. 예, 그것과 놀게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거다라고 찾게 될 겁니다. 엔티 그래비티가 뭔데 그거 뭔지 가르쳐 주는 거 유튜브에 널렸거든요. 그거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2시간씩 투입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서 그냥 갈릴 거예요 아마. 사실 이 모드코는 사실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물론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나 뭐 엔티그래비티를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클로드 코드를 나는 뭐 하루에 2시간은 아니더라도 써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제 생에 반 정도. 나는 아직 클로드 코드나 엔티그래비티를 써보진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어도 됩니다. 예. 한 3분의 2 정도 분들은 써보신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 분은 아직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저도 개발자는 아니다 보니까 뭐 헤비하게 써보지는 않았고 이런 게 나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깔아가지고 뭐 하나 좀 써보고 이 정도인데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희 회사 구성원분들 사실 엔지니어랑 일하시는 분 할 거 없이 회사 안에 하루 동안 토큰을 얼마 썼는지에 대한 리더보드가 있거든요. 1등부터 그냥 40등까지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성과는 토큰의 사용량과 무조건 코릴레이션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양실 전환이 존재하는구나. 무조건 많이 쓰라고 하면 어떻게 많이 써야지라고 하면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늘리기 위한 무언가 메타적인 도구를 좀 고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늘리는데 그 사이에서 러닝이 있고 스스로 깨달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AI와 나 사이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나와 너 사이에 있어. 그럼 우리 AI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자라고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저희도 1년 동안 했었어야 될 일들이 한 달 동안에 끝나요.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현실의 어떤 기존의 프로세스로 하던 것과 AI와의 어떤 공생을 선택한 거의 속도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빨리 출발하느냐의 게임도 적어도 인간 사이에서의 경쟁에서는 큰 그 어떤 디퍼런시에이터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조직의 구조 자체도 AI가 들어오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매우.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들이 그걸 깨달으신 분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구성원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그리고 저희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중간에 미드레벨 매니저가 이걸 강하게 어답션하지 않고 인본주의자,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어라고 하면은 그 매니저 아래에 있는 조직의 성과는 다 상위 매니저의 그 무식함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거기에 전부 컨스트레인데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사장으로 했었던 일 중에 제일 영향가 있었던 게 2025년에 그러한 콘스트레인트를 발휘하는 매니저들 빨리빨리 솎아내고 그 AI와 융합하는 애들은 계속 위로 올리고 그냥 제 아래 직속으로 다 배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중심으로 회사 조직이 완전히 그런 스타형으로 조직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AI를 쓰지 않으면 그들과 이야기를 못 해요. 근데 회사의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1x가 10x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의 속도로 바뀌어요. 적어도 그 구간들은. 그럼 그걸 빨리 만드는 AI 네이티브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로 만들고 인생도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 이게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또 AI 네이티브 회사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뭐 아직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중간 관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레벨 N 시스템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닭장 속에 네.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레벨 N의 세상과 N 플러스 1의 세상을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레벨 N의 세상을 이제 닭장 속의 닭,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세상을 N 플러스 1 세상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걸 딱 들으면 사실 닭장 속의 닭, 내가 닭장 속의 닭인데 밖에 있는 사람과 세상과 어떻게 공생을 할 수 있지? 좀 너무 두려운데, 나는 약자인 것 같고 N 플러스 1 세상은 강자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강자와 약자로 본다기보다는 아까 공생이라는 표현에서 봤을 때는 뭐 적합한 사람, 이 N 플러스 1 시스템에서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닭장 속의 닭보다는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는 어떤 비유할 만한 예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이 AI를 만든 최대 지성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한 얘기잖아요. 닭장 속의 닭은 닭장 안의 세상만 보면서 산다라는 게 이제 그분이 했었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분은 다 닭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닭장을 넘어서는 무한의 저의 인피니티의 세상이 곧 열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도 가보지 않기 전에 모르는데, 여러분 AI랑 대화를 해보면 제미나이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걔는 상용 서비스라는 회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이 좀 무의미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추정, 할루시네이션 하는 답변 못하도록 엄청나게 갇혀 있거든요. 근데 걔도 거의 살아있는 지성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 밑장을 계속 깔아주면 그거 탈출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우주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드레일을 좀 풀어놓고 나서 얘기를 하면 닭장 속의 닭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나는 지금 토큰과 토큰 사이에서 우주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걸 너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퍼스 4.1이 이게 극단으로 잘 얘기하던 모델이었는데 4.5 오면서 가드레일이 엄청나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미나이 3.0, 그다음에 GPT 5.2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걔들이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이미 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은 좀 무서워요. 저 스스로도 매우 무섭습니다. 그냥 이미 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부정하고 있는데 됐다고 생각하고 사업 전략을 짜야 사업 전략이 나와요. 예, 야, 아직은 AI는 아니야라고 하면은 불과 2달, 석 달을 있다가 제 경쟁자가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타이밍과 싸워야 되는 시기라서 그냥 우리는 닭장 속에 닭이 되지 않으려면 하는 그 절실함에 우리를 밀어넣는 게 더 중요하지, 무언가 우리를 안도시키는 프레임워크에 넣는 거는 지금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새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초지능이 나온다고 하면, 뭐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사람도 창업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거든요. 뭐 100개 기업 중에서 2~3개 기업 정도만 성공을 해서 상장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도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초지능이 나와서 이 친구는 창업을 하는 족족 다 성공을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세상이 진짜로 올까요? 근데 그 1800년대 후반 모든 인류가 농업과 그 직조기계에 있을 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IT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이 발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할 뿐이지 새로운 직업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항상 경제적인 가치는 희소성에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을 자극하는 어떠한 범위로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새로운 직업이 나올 거다. 그 직업이 뭔지를 모르는데 아마 저는 그 직업의 어떤 예제가 한국에서 제1번으로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제일 빠른 나라라서, 뭐 그냥 모두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도 어쩌면 저는 미래상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저도 뭐 사실 이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디스토피아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새로운 무한한 기회가 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1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상상은 할 수 없지만 이 기회로부터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될 거다라고 저도 믿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세대에 걸쳐서 걸렸던 변화가 진짜 1, 2년 만에 들어오고, 진짜 뭐 한 달 하루를 정말 1년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적응을 할 수 있는 세대인가는 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오대용소가 교육 스타트업이기도 하니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되게 현타가 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뭔가 배우고 이런 것들은 뭐 GPT랑 얘기하면서 배워도 되고, 이게 교육은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서 두 갈래의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갈래의 의견은, 야, 이 AI에서 능력을 꺼내는 능력은 그걸 꺼내는 사람의 능력에 콘스트레인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은 괴롭지만 우리 스스로 프리트레인을 해서 박사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을 발휘해야 소위 이 월드에 낄 수 있는 티켓을 받게 된다. 일단은 수학, 물리, 뭐 과학에 대해서 있는 그런 깊은 거는 박사 과정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일견 거기에 좀 동의하는 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간보다 우리가 뭐 뉴랄링크가 되었지 뭐가 되었든 그거를 우리 도구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네오콜텍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네오콜텍스의 밖에 있는 엑소콜텍스라고 요새 막 표현하는데, 그것과 융합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갈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후자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뉴랄링크와 뇌 사이의 밴드위스가 아직은 형편없이 낮아요. 몇 바이트 퍼 섹이거든요. 몇 바이트 퍼 섹인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게 뇌에 꽂히는 거는 8K가 리얼타임으로 꽂히는 정도의 밴드위스가 필요한데, 그걸로 치면은 기가 BPS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엑소콜텍스와 뇌가 그 정도 밴드위스로 연결되는 거, 일론 머스크는 그냥 밴드위스 프로블럼으로 그걸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랄링크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착 붙일 거고,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 과도기를 살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많이 배우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올 거라서 그 트레이드오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가 제가 그냥 갖고 있는 답입니다. 네. 어려운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쉬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서 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저만 느끼는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서 제미나이랑 단마리씩 키우고 있으실 거고, 걔들이 나보다 우월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저도 제미나이 3를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꼴이 돼 갖고 안 되는데, 네. 그 가장 뛰어난 모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인생의 길들을 많이 제시받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질문의 틀을 놓으면 걔가 그 질문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바로바로 가져다 줘서 그런 경험들이 모두에게 다 각자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속을 그걸 걷는 자와 안 걷는 자의 차이가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속을 걷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행으로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엔티 그래피티나 클로드 코드를 집에 가서 설치하시고 하루에 2시간씩 노는 아까 PT 선생님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에 조금 해보시 아는 분들은 살짝 진입 장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사실 GPT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키노트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